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었기에 그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저희 부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저는 아들의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끝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어렵게 아들의 진료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왜 오셨어요? 진료과를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 병은 제가 보는 분야가 아닙니다. 민철아, 내가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내가 우리를 모른 척하면 누가 아버지를 치료해 줄 수 있겠니? 얘 아버지가 암이라고. 아들은 말끝을 흐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환자분들 다른 과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진료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아, 내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외면할 거니? 내 아버지가 병원에 온 걸 보고도 이러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들은 대답 대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겨우 병원을 나왔지만 그날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 제발 오지 마세요! 장인어른 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민철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하니? 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손을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난하고 도와줄 여유도 없는 부모님이 이렇게 제 사회생활에 회박 놓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지금 부모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우리한테 무슨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제 너 같은 놈은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아들은 차갑게 한숨을 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얽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저는 이분하고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아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평생 미용사로 살아왔고 남편은 우체부로 한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듣고도 믿기지 않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우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늦는 법이 없었죠. 남편이 퇴근 후 들어와 헌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편지가 이만큼이나 많았어. 좀 피곤하네. 내일은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네. 저녁부터 먹자. 당신 좋아하는 김치찜 해놨어. 남편은 내 손맛떡에 힘이 난다며 고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민철이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철이 정말 공부 잘하잖아. 선생님들도 칭찬을 그렇게 한다더라. 그럼 민철이는 우리 복덩이지.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썩이고. 민철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수학 문제도 척척 풀곤 했죠. 그런 민철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첫날 집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나 천재였대. 그랬구나. 천재라고 하셨다니 엄마도 기쁘네. 우리 민철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남편도 퇴근 후 민철이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철이는 진짜 남다른 것 같아. 앞으로가 기대된다.
여보. 민철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성적이 좋았어요.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학교 시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민철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남편과 나는 나란히 앉아 얘기했습니다. 민철이가 고등학교 가더니 목표가 의대라는데 우리가 뒷바라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우리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 당신도 나도 열심히 하면 돼.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민철이가 의대 간다면 우리 뭐든 해봐야지. 부모 노릇 제대로 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민철이를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온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민철이가 환한 얼굴로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그걸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민철이 됐어. 의대 갈 점수 나왔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아침마다 우편 돌리느라 고생해서 이뤄낸 거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이라니. 우리가 둘 다 해낸 거지. 민철이가 이렇게 자라준 것도 얼마나 고맙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딸 수연이는 박수를 치며 오빠를 자랑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병원에서 나 치료해 줄 거지? 공짜로. 그럼 너는 제일 먼저 해줄게. 약속한다. 딸 수연이는 민철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아서 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미용사 되고 싶어. 사람들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보여.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수연이는 참 밝고 착해서 뭘 해도 잘할 거야. 민철이랑 다르게 마음을 참 잘 쓰잖아. 우리 딸 최고야. 그렇게 우리는 민철이가 의대에 진학하며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참 행복했어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온 가족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과 저는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민철이 등록금 말이야. 우리 대출 받는 수밖에 없겠어. 학자금 대출도 좀 알아보고 생활비는 더 아껴야지. 대출이라도 해서 보내야지. 민철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우리가 뒤에서 도와줘야지. 지금 고생하는 건 잠깐이야. 나중에 민철이가 자리 잡으면 우리 도와줄 거잖아. 남편은 내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이 의사 되면 우리도 한숨 돌릴 날이 오겠지. 지금은 그냥 참고 견디자고. 우리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밥상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국 한 그릇이 전부였죠. 딸 수연이는 고기 한 점 없는 식탁을 보며 입을 삐죽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반찬이 이렇게 없어? 고기 언제 먹어? 민철이 등록금 때문에 요즘 조금 아껴야 돼. 너도 오빠 의사 되는 거 보고 싶지 않니? 오빠 졸업하면 그때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수연이는 투덜거리다가도 곧 체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대신 나중에 진짜 제대로 고기 파티 해줘야 돼. 남편은 우체국에서 초과 근무를 자청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어 보였지만 민철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은 자랑스럽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동료들이 여행 같이 가자고 하더라. 가을에 단풍 구경 간다나? 그래? 당신이랑 여행도 못 간 지 꽤 됐지. 뭐라 그랬어? 뭐라긴 뭘 해. 민철이 등록금 갚아야 하니까 나중에나 가자고 했지. 지금은 일할 때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죠. 잘했어. 지금 우리가 참아야 나중에 우리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어. 민철이가 의사 되고 자리 잡으면 우리도 그땐 여행 가서 제대로 쉬자고. 남편은 내 손을 한번 꼭 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땐 우리도 여행 가야지. 민철이만 잘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민철이 의대 갔다면서 이제 의사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냐? 여행도 좀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직 의사 된 것도 아니잖아. 등록금도 갚아야 하고 지금은 여행 갈 형편이 안 돼. 아들 졸업하고 나서나 좀 생각해 보려고. 전화를 끊고 돌아선 남편의 얼굴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친구들 말도 맞는 것 같긴 해. 너무 아끼기만 하면 나중에 후회하려나 싶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는 민철이 때문이잖아. 우리 대신 민철이가 잘 돼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되는 거지. 남편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참아야지. 민철이가 성공하면 그게 우리 보람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작은 사치 하나 없이 밥상에 오르는 반찬까지 줄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철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희생이 값지게 돌아오리라 믿으면서요. 아들이 의사가 된 날, 남편과 저는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아들이 의사가 된 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미용실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 지출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늦었지만 노후 준비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같은 의사예요. 그래? 잘 됐네.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지.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성실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준비 비용이 좀 필요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비용이라니 우리 형편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남편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말하는 결혼 비용이 얼마쯤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보겠지만 우리 형편도 좀 감안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도 준비하고 처가집에도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라니요. 힘겹게 지켜온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민철이가 이런 부탁 처음 하잖아. 결혼 준비는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번 한 번만 믿어보자. 결국 우리는 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게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며칠 후 딸 수연이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수연이는 참았던 속내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까지 해서 오빠 결혼을 왜 도와줘야 해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오빠가 의사라면서 왜 자기 결혼도 책임 못 져요? 엄마도 내 마음 알아. 근데 내 오빠가 처음으로 부탁한 거잖니. 우리가 이건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딸은 화를 참지 못하며 책상을 탁 치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노후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또 도와달라고 하면 그땐 뭐라고 하려고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랑 아빠도 더는 못 도와줄 거야. 오빠도 이제 자기 책임을 질 때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라. 딸은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해요. 나중에 또 오빠 부탁 들어준다고 하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또 한 번 희생했습니다. 딸이 말한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지만 지금은 오직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른 아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과 나는 민철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기뻤죠. 민철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상했네.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네, 엄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근데 며느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결혼 전에 한 번쯤 얼굴도 보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아들은 갑자기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인사는 따로 안 드리려고요. 뭐라고? 인사는 안 시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 될 사람이면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상견례도 안 하려고요. 그냥 조용히 결혼식만 올리려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철아, 상견례도 안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처가댁에서도 동의한 거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이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하시고 불필요하게 만남을 만드는 걸 부담스러워하세요. 그게 이유가 되니? 우리가 처가댁 분들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을 간다는 게 말이 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처가댁이 좀 엄격해요. 장인어른은 큰 병원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랑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굳어진 채 묻습니다.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초라하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듣고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빠. 다만 며느리도 부모님을 뵈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그냥 부담 주지 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나는 참다 못해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내 부모가 그렇게 부끄럽니? 우리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그만하자. 내가 부끄럽다니 그 말이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혼식 날이나 보자. 아들은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냥 처가 쪽 분위기가 이런 걸 어쩌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식에 가야 할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뭐하러 가겠어? 그래도 결혼식인데 안 가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겠냐? 부모로서 해야 할 건 해야지. 그래, 우리도 부모니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쓰라리다. 결국 우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와 처가댁의 무시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부모를 불편해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차려입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로 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혼식장은 도시의 가장 큰 호텔이었고 들어서자마자 그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온갖 고급스러운 꽃 장식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잘 차려입은 손님들 사이에서 우리는 왠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 수연이가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결혼식이라면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 사람들 아무도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니? 오늘은 오빠를 생각해서 참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착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며느리와 사돈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우리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우리에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한마디 인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쪽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결혼식 내내 아들은 며느리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딸 수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못 참고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요. 이렇게까지 모욕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자리는 지키자. 오빠 결혼식이잖니. 수연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근처에서 일부러 들리게 말했죠. 며느리님,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 무시하는 이 인성으로 세상 살아가면 머지않아 곧 큰 벌을 받을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뒤돌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연이는 속이 더 뒤집힌 얼굴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민철이는 없는 셈 치자. 이런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렀던 눈물이 그제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서도 민철이를 지우자. 앞으로는 수연이만 보고 살자. 수연이가 울컥한 목소리로 우리를 달랬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오빠 같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아들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더는 그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 수연이는 미용사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딸이 결혼하고 손녀까지 태어나니 제 인생도 조금씩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미용실에서 일을 조금 줄이고 틈틈이 손녀를 봐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나날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자꾸 피곤하다며 몸이 무겁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온 날 그는 의자에 무겁게 몸을 맡긴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더라.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었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암 진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저는 아들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의사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병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지 말라며 말렸지만 저는 아들의 도움을 믿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일로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철아, 내 아빠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내가 좀 봐줘야 하지 않겠니? 다른 누구보다 내가 아버지 상태를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아들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오자 아들은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우리 과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예요. 진료과를 잘못 찾으셨네요. 접수대로 다시 안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여기 오셔서 접수 절차를 다시 밟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동안 아들은 우리를 힐끔 보더니 뒤돌아 나갔습니다. 차가운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는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아세요? 민철아, 내 아빠가 암이라고 했다. 내가 아빠를 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서 간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은 알아서 하세요. 다른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왜 저를 찾아오셔야 하냐고요? 남편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철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 우리가 너를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 내가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허탈한 줄 아냐?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빚까지 내셨다는 거, 제가 의사라는 거랑 묶여서 얘기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요. 다른 집 부모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면 병원도 차려주시고 번듯하게 지원해주시는데 도대체 제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처가에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처가의 병원에 초라한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병이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 집의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아들은 말없이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고 무심했고 저는 그의 차가운 태도가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들의 냉정한 태도와 며느리의 무정함이 계속 떠오르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아서 결혼 후 한 번도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어보자. 민철이가 왜 이렇게 변했니? 내가 옆에서 본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대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니? 저는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철 씨랑 결혼한 거지. 시댁과 가족이 된 적은 없어요. 민철 씨의 일은 민철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충격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시댁을 부정하는 거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남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알기나 해?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냉정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저 애들한테 뭐 바라면 뭐 하겠지야. 우리가 더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냥 있는 게 낫다.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지만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과 가족이 된 적 없다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더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평소 자주 보던 유튜브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공감을 얻기도 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나도 유튜브를 통해 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와 며느리의 무정한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결국 딸 수연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유튜브를 한다고요? 갑자기 왜요? 엄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 민철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결심을 보고는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장비랑 프로그램 사드릴 테니까 제가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딸의 도움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만하고 간단한 영상 촬영과 편집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걱정도 됐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회를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해버린 아들의 이야기, 결혼식장에서의 굴욕을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나며 분노와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자격도 없는 의사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들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며느리까지 그런 태도라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페류나가 의사라는 게 충격입니다. 부모님을 저렇게 대하고도 의사로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라는 사람도 한심하네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핑계를 대는 건지. 진짜 화가 납니다. 힘들게 키워줬더니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 저 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힘내세요.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 받을 겁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제게 억울함을 털어놓고 공감을 얻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아들에게 외면당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며칠이 지나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에는 분노와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외면할 수 있죠? 진짜 인간인가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의사라면 환자를 보살피는 기본적인 도리가 있을 텐데 자기 부모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 힘내세요. 이런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가 일하는 병원이라면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도 참 한심하네요. 시댁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영상 아래에 아들이 누구인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묻는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누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저 제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영상은 단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것이었지만 그 반응은 제 예상 이상으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댓글을 통해 아들의 이름과 병원이 어디인지 공개했습니다. 그 댓글이 달린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며느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는 전화와 게시판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페류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병원의 신뢰가 떨어지네요. 병원 측은 이런 사람을 고용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병원 게시판에 항해 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도 외면한 사람이 환자에게 진심으로 대할까요? 며느리 아버지가 원장이라는 것도 어이없네요. 부모를 무시하는 병원이 무슨 환자를 돌본다는 건지. 이 병원 이용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가족도 안 돌보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라니.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게시판에도 항해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런 의사가 환자를 본다는 게 끔찍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묻는 글들이 이어졌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네. 우리가 이름을 밝힌 것도 아닌데. 그래도 민철이가 이걸 보고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일지도 몰라.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신원이 밝혀진 댓글을 확인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했던 지난날이 떠오르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분노해준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병원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얘기를 했을 뿐이야. 진실이 알려지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말한 게 잘못이야? 아들은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들 다 삭제하세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병원으로 전화 폭탄이고 보이콧하겠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내가 부모를 외면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니? 잘못한 건 너야.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들어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저를 망쳐요? 정말 화가 나요. 내 삶을 살고 싶었으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말았어야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쾅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 당장 내려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연이가 집에 들어오려다 상황을 보고 몰래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아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협박한다고 내가 영상을 내릴 것 같니? 내가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격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수연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이대로 나가면 오빠는 진짜 끝장이야. 더 이상 돌아올 길 없어. 아들은 수연이의 말을 듣고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무슨 말이야? 끝장이라니? 수연이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여기서 엄마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 내가 전부 찍었어. 이미 다 기록으로 남겼고 내 친구한테도 전송했어. 아들은 얼굴이 굳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영상 지워! 너 그거 올리면 나 진짜 끝장난다고! 수연이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끝장날 사람은 오빠야.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만 포기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분노를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연이는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아버지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더는 오빠 같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아들의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딸이 우리 앞에서 한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병원이 공개된 이후 병원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느냐는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예약 취소와 불매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이자 병원장인 장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병원으로 불렀고 무겁게 닫힌 회의실 문 너머에서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싸늘한 시선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을 사위로 들인 걸 너무나 후회하고 있어. 내가 우리 병원을 이렇게 만든 걸 알고는 있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습니다. 장인은 아들의 말에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상 못했다고? 그딴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병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손님들은 등을 돌렸어.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병원에서 널 해고할 거다. 아들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얘졌지만
장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수억 원에 이를 테니 그동안 준비나 해라. 우리 병원은 너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야.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지만 장인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내 딸 옆에도 설 자리가 없을 거다. 내 행동으로 내 가족까지 망신당했다. 당장 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니까 이젠 다 정리하고 나가라. 며느리는 장인의 말을 전해 들은 후 아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그녀는 단호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할 때 내 부모님이랑 인연 끊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이런 문제를 터뜨려서 내가 부모님 볼 면목이 없게 만들었어. 이제 끝이야. 우리 이혼하자. 아들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며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은 너무 심각하잖아. 기회를 줘. 내가 수습할게. 수습? 대체 뭘 수습하겠다는 거야? 병원은 망신당했고 아버지도 화가 나셨어.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굴욕을 당해야 한다고? 더는 못 참겠어. 며느리는 말을 마친 뒤 아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 한마디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병원으로부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에는 병원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명예실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청구 금액을 확인한 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얼굴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아들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로 선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단호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여길 왜 왔니? 우린 너 같은 사람 아들로 둔 적 없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온 거냐? 아들은 문턱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알고도 이런 짓을 했겠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를 외면했을 때부터 넌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 더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당장 나가라. 영원히 우리와 보지 말자. 저도 눈물이 나면서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아, 우리도 이제 너를 도울 여력이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해.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아들은 울먹이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정, 그리고 부모의 신뢰까지 모두 잃은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아들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남은 가족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그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암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저는 유튜브 채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던 채널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딸 수연이의 미용 실력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연이의 섬세하고 뛰어난 미용 실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용실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끊임없이 찾아와 그녀의 기술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딸의 미소가 늘 환하게 빛났고 남편과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연이가 퇴근 후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갑자기 뭘 드린다는 거니? 뭐야, 이 봉투는?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를 밀어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집 대출을 갚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자 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미용실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생겼어요. 오빠 때문에 생긴 대출이잖아요. 그건 제가 갚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왜 이건 우리가 갚아야 할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니? 수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미용실도 잘 되고 돈도 벌 만큼 벌어요. 이 돈은 저한테도 의미 있지만 아빠랑 엄마가 이 대출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편히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엄마는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러워.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 우리한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빠는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날 밤 우리는 딸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준 돈으로 집 대출을 모두 갚고 더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해갔고 저희는 딸의 성공을 응원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미용사로 크게 성공하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저희는 그런 딸을 보며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모든 아픔은 내려놓고 수연이랑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바란 게 결국 이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우리 가족에 수연이만 있으면 충분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픈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겐 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앞으로의 행복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갈 평화로운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평화를 더 깊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과거의 아픔이 아닌 딸과 함께 만들어갈 밝고 따뜻한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